엘리베이터 13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새벽 2시, 한 여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12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멈춰 섰어요. 12층밖에 없는 건물에서 말이죠. 문이 열렸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13층이었습니다. 복도도 있고 불빛도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23명의 범죄자들의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주는 불법 의료시설이 있었고,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잡아낸 한 아버지의 3년간의 복수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그 여성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번에는 14층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상한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멈췄는데 우리 건물은 12층까지밖에 없잖아요. 전화를 건 사람은 1202호에 사는 이수진 씨, 28세였습니다. 수진 씨는 야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생활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새벽 2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진 씨는 평소처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더라고요. 초조해진 수진 씨는 12층 버튼을 연달아 3번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버튼 패널에 13층 버튼이 나타나더니 수진 씨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13층이 눌러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2층을 지나쳐 계속 올라갔어요. 뭐지?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3년째 살고 있는 이 건물이 12층까지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정말로 13층에서 멈춰 섰습니다. 표시판에는 선명하게 13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더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수진 씨의 눈앞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13층 복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벽지도 다른 층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몇 개의 문들도 보였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층처럼 말이죠. 하지만 수진 씨는 무서웠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층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소독약 같은 병원에서 나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수진 씨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수진 씨는 새벽 3시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정말 이상해요. 야간 경비 아저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수진 씨의 말이 맞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2층을 지나 더 올라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경비 아저씨도 15년째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건 왜 하필 새벽 2시였을까요? 그리고 왜 12층 버튼을 3번 눌렀을 때만 13층이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리소장 김태수 씨는 곧바로 건물의 원본 설계도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이 건물이 지어질 때의 모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원래 설계도에는 분명히 13층이 있었습니다. 1층부터 13층까지 총 13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12층에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공식 문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수 씨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축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13층 공사비가 따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13층 공사를 안 했다면 왜 그 돈이 지출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태수 씨는 직접 건물 밖으로 나가서 외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12층까지밖에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설계도와 비교해서 측정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2층의 천장 높이가 일반적인 층고의 거의 2배였던 거예요. 보통 아파트 층고가 2.4m 정도인데 이 건물의 12층은 4.5m나 되었습니다. 혹시 13층 공간이 12층 내부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김태수 씨의 추측이 맞다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건물 내부 구조상 13층 공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태수 씨는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3년 전에 강남구 오피스텔 설계를 담당하셨던 그 건물 말씀이시군요. 죄송한데 저희는 더 이상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왜요? 비밀 유지 협약이 있어서요. 건물주 측에서 특별히 요청하신 사항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태수 씨는 이상했어요. 왜 건축사무소에서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회사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3년 전 현장 소장이었던 김철수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철수 소장님은 공사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사를 가셨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요. 네, 왜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지셨거든요. 김태수 씨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박영수 씨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어요. 박영수 사장님은 2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연락이 안 되세요. 모든 관련자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태수 씨는 3년 전 공사 기록을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사 중단을 요청한 익명의 투자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 익명의 투자자가 13층 공사비를 따로 지불하고 공식적으로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그날 밤 김태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바로 다음 날 일어난 일이었어요.
수진 씨가 다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관리소장님, 어젯밤에 또 이상한 걸 봤어요. 새벽 2시쯤에 누군가가 13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네, 누가요? 검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요. 그런데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과연 13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김태수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3년 전 이 건물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 한 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3년 전 강남구 오피스텔 공사 기억나세요? 건설 인부 박만수 씨는 5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건물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건물 말씀이시군요. 그때 일은 정말 이상했어요. 박만수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3층 공사할 때가 제일 이상했어요. 다른 층들은 낮에 공사했는데 13층만큼은 밤에만 작업하라고 하더라고요. 밤에만요? 네.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특별히 선발된 인부들만 말이에요. 저도 운 좋게 선발되었지만 박만수 씨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현장 소장님이 우리한테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다른 건 묻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요. 그런데 뭔가 보셨나요? 박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봤죠. 13층 내부를 공사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가 아니었어요. 뭔가 병원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병원이요? 네. 수술실 같은 방들이 있었고 특수한 환기시설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방음시설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왜 아파트에 그런 게 필요한지. 박만수 씨는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냄새요? 소독약 냄새 같은 거요. 공사 중인데도 벌써 그런 냄새가 났어요. 마치 이미 누군가가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태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13층이 실제로 완공된 거네요? 완공됐죠. 그런데 이상한 건 공식적으로는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은밀하게 완공했다는 거예요. 박만수 씨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때 현장 소장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입단속을 했어요. 평소 일당의 3배를 줬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현장 소장 김철수 씨 말씀이시죠? 맞아요. 김철수 소장님. 그분도 참 이상했어요. 13층 작업을 할 때마다 엄청 긴장하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큰 비밀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박만수 씨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김철수 소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완공 축하 회식도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마치 도망가듯이 말이에요. 언제요? 공사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이 비어 있더라고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요. 김태수 씨는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일도 있었나요? 박만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했던 건 공사 마지막 날 밤에 검은 승용차 몇 대가 와서 뭔가를 많이 가져갔어요. 뭐요? 잘 모르겠어요. 큰 상자들이었는데 아마 의료 장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들 말이에요. 김태수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13층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시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그때 건물주 박영수 씨나 다른 관련자들 보신 적 있나요? 박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영수 사장님은 몇 번 보긴 했는데 항상 다른 분과 함께 오셨어요. 정장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뭔가 의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의사요? 네. 하얀 가운은 안 입고 있었지만 말투나 행동이 의사 같았어요. 그리고 13층 설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시하시더라고요. 김태수 씨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박영수 씨와 함께 다닌 의사 같은 남자. 과연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이때 박만수 씨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건물 조심하세요.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박만수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13층에는 의료시설이 있고 모든 관련자들이 사라졌으며 심지어 밤에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까지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수진 씨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3층에서 겪었던 그 기괴한 경험 이후로 밤마다 엘리베이터 소리에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 10분경, 수진 씨는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엘리베이터를 쓸까 싶어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아래층이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12층 위로 올라간다고?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을 보니 정말로 13층에서 멈춰 있었어요. 정말 13층이 있긴 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분 후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여자였는데 역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13층으로 올라갔어요. 수진 씨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대체 13층에서 뭘 하는 걸까요? 더 기이한 건 모든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큰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내려올 때는 빈손이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건가 아니면 가져가는 건가? 수진 씨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총 5명이 13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둘째 날 밤 이번에는 7명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검은 마스크, 모자, 큰 가방을 들고 올라가서 빈손으로 내려오기. 셋째 날 밤 수진 씨는 더 대담해졌어요. 복도까지 나와서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본 것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한 남자가 13층에서 내려오는데 옷에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저게 혹시 피? 수진 씨는 너무 무서워서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김태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님, 정말 이상해요. 매일 밤 사람들이 13층에 올라가요. 몇 명 정도요? 매일 5명에서 7명 정도예요. 그런데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김태수 씨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밤 직접 건물에 나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 김태수 씨는 1층 로비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정확히 2시에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용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적인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특별한 조작을 한다는 거였어요. 김태수 씨는 멀리서 봤지만 분명히 일반적인 버튼 누르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순서나 방법이 있는 것 같았어요. 2시 15분,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40대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조작했고요. 그런데 김태수 씨가 정말 놀란 건 세 번째 사람을 봤을 때였어요. 그 사람의 가방에서 의료기구 같은 것들이 살짝 보였거든요. 수술용 메스나 주사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설마 13층에서 의료행위를? 김태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총 6명이 13층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두 새벽 4시 이전에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 씨는 건물 쓰레기장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용 장갑, 주사기, 수술용 메스, 거즈 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모든 것들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말 수술을 하고 있는 건가? 김태수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습니다. 13층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김태수 씨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13층에 올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13층으로 가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수진 씨는 우연히 12층 버튼을 3번 눌러서 올라갔지만 과연 그게 정확한 방법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수진 씨가 김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관리소장님, 방금 또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뭐가요? 한 사람이 13층에서 내려오는데 얼굴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마치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성형수술? 김태수 씨는 드디어 13층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그곳은 불법 성형외과 병원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법 성형외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그는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존재하지 않는 13층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믿지 않았어요. 12층 건물에 13층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김태수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혈흔이 묻은 의료용 폐기물들, CCTV 영상, 그리고 수진 씨의 증언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현장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수사팀장 이정호 경감은 즉시 수사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13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엘리베이터 기술자를 불러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전문가 조민호 씨가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분석해 봤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 엘리베이터에는 숨겨진 13층 버튼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12층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빠르게 누르면 특별한 센서가 작동해서 13층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경찰이 13층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새벽 3시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뭐야? 13층은 완벽한 의료시설이었습니다. 현관을 지나면 대기실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수술실 2개와 회복실 4개가 있었어요. 모든 시설이 최첨단이었습니다. 수술실에는 최신형 수술대와 무영 등 각종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마치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여기 어떻게 있지? 수사관들이 장비들을 확인해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모든 의료 장비에 도난신고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 장비들은 모두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어요. 총 피해액이 15억 원이 넘겠는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환자 기록 파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정호 경감님, 이거 봐주세요. 수사관이 가져온 파일을 보고 이정호 경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일 안에는 환자들의 전후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성형수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수준의 수술이었거든요. 얼굴형, 눈, 코, 입,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신분 세탁용 성형수술이군요. 신분 세탁이요? 네. 범죄자들이 수배를 피하기 위해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성형수술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파일에는 지문 제거 수술 기록이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지문을 완전히 제거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술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별 전환 수술 기록도 있었어요. 완벽한 신분 세탁 시스템이네요. 이정우 경감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불법 성형외과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곳이었거든요. 환자 명단을 확인해 봅시다. 환자 명단을 보고 수사팀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환자 명단에 적힌 이름들을 보는 순간 수사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전부 수배자들이잖아요. 첫 번째 이름 박성호 35세,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3년째 수배 중. 두 번째 이름 김미영 29세, 마약 밀매 혐의 2년째 수배 중. 세 번째 이름 최대훈 42세, 국제 사기 혐의 인터폴 수배 중. 명단은 계속 이어졌어요. 총 23명의 환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모두 중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여기서 얼굴을 바꿨다는 뜻인가요?
이정우 경감은 더 자세히 파일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 기록을 보니 단순히 얼굴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였던 박성호는 얼굴을 바꾼 후 이건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현재 직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파일에 적힌 현재 직업을 보고 수사관들은 경악했어요. 박성호는 수술을 받은 후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교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범죄자들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약 밀매업자였던 김미영은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국제사기범 최대우는 공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일반인으로 섞여서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정우 경감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범죄자들이 얼굴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면서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고 있다니. 즉시 이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의 현재 얼굴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 수사관이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경감님, 여기 이상한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파일은 다른 환자 기록과는 달랐어요. 표지에 특별관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수술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에 몰래 삽입한 특별한 장치에 대한 기록도 있었던 거예요. GPS 추적 장치? 네. 모든 환자의 몸에 GPS 칩을 몰래 심어놨다고 되어 있어요. 수사관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파일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 GPS 칩은 피부 아래 깊숙이 삽입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범죄자들의 현재 위치를 다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이런 걸 왜 했을까요? 이정우 경감도 의문이었어요. 범죄자들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감시한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모든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환자 기록은 자세한데 의사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네요. 왜 의사 정보만 삭제했을까요? 이때 또 다른 수사관이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경감님,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어요. 복구된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범죄자들이 수술받는 과정이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숙련된 수술 실력. 하지만 의사의 얼굴은 마스크와 수술모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영상 중 하나에서 의사가 잠깐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세요.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검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의사는 10년 전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가 박탈된 이동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동혁. 천재 외과의사로 유명했던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이정우 경감은
이동혁의 과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꾼 비극적인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이동혁의 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자살했던 거예요. 설마. 이정우 경감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동혁이 범죄자들을 도와준 이유가 복수였을까요? 그런데 왜 복수하려는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그리고 GPS 칩을 몰래 심은 이유는 뭘까요?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우 경감은 이동혁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동혁은 한때 국내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실력자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2014년 3월 15일 이동혁의 외동딸 이수와 당시 19세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빠, 나 큰일 났어. 친구가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해. 수아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2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번엔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 아빠 계좌가 사기에 연루됐대. 돈을 옮겨야 해. 연달아 걸려온 전화에 속아서 수아는 결국 집안의 모든 돈 8천만 원을 다 잃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수아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파산하게 됐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3월 20일 새벽 수아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딸을 잃은 이동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어서 검거가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절망에 빠진 이동혁은 의료사고를 연달아 일으켰어요.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였죠. 결국 2015년 그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의사로서의 인생도 끝났네. 하지만 이동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의 복수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범죄자들을 직접 처벌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동혁은 3년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범죄자들이 어떻게 수배를 피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분 세탁을 위해 불법 성형수술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그 수술을 해주면 되겠네. 대신 이동혁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모두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이동혁은 건물주 박영수 씨에게 접근했어요. 13층에 특별한 의료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 드리겠어요. 박영수 씨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동혁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매달 1억 원씩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절대 비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3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해요. 이동혁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위한 돈을 줬어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모두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3년간 이동혁은 23명의 범죄자들을 수술해 줬어요. 하지만 단순히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모든 수술 과정에서 GPS 추적 칩을 몰래 삽입했던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다 알 수 있어.
이동혁은 범죄자들의 새로운 신분과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교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군. 2024년 9월 이동혁은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동혁은 자신의 집에서 딸 수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수아야, 아빠가 드디어 복수해 줄게. 너를 죽인 놈들을 모두 잡을 거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완벽한 복수의 시간이 왔어요. 2024년 9월 13일 새벽 4시 13층이 발각된 바로 그날. 이동혁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놨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23명의 범죄자들의 실시간 위치, 새로운 신분, 현재 하고 있는 일, 심지어 그들이 저지른 새로운 범죄들까지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동혁은 딸 수아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약속을 지킬게. 내가 당한 일을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는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청인가요? 저는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오피스텔 13층 불법 의료시설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 자수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23명의 수배 범죄자들의 현재 위치와 신분을 모두 알려드리겠어요. 경찰은 깜짝 놀랐어요. 마침 13층 수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1시간 후 이동혁은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정말로 23명의 범죄자들 위치를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정우 경감이 물어봤을 때 이동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제가 수술해준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동혁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23개의 빨간 점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GPS 추적 시스템이에요. 제가 수술할 때마다 모든 환자에게 추적 칩을 심었거든요. 경찰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이동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자살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아, 경찰은 범죄자들을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범죄자들이 저에게 오도록 유도했어요. 신분 세탁 수술을 해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3년 동안, 네, 3년 동안 23명의 범죄자들을 수술해줬어요. 그들은 새로운 얼굴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경감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딸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동혁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박성호는 지금 서울 송파구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달에 또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김미영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팔고 있어요. 이동혁은 계속해서 23명 각각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들 중 7명이 새로운 신분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수집해뒀어요. 경찰은 경악했어요. 범죄자들이 새로운 얼굴로 살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딸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됐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였던 박성호는 초등학교에서, 마약 밀매업자였던 김미영은 병원에서, 국제 사기범이었던 최대우는 구청에서 각각 체포되었습니다. 23명 모두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검거됐어요.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어요. 그런데 그 물잔에는 미리 준비해온 독이 들어 있었어요. 잠깐, 이동혁 씨. 경찰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이런 일을? 이동혁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말했어요. 내 딸을 위한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동혁의 책상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아야, 아빠가 약속을 지켰어. 너를 괴롭힌 놈들을 모두 잡았어. 이제 아빠도 내가 있는 곳으로 갈게. 23명의 범죄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지만 그중 7명은 이미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후였어요. 한 아버지의 3년간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미스터리는 계속됐어요. 일주일 후 이수진 씨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번에는 14층 버튼이 나타났던 거예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건가? 과연 이 건물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아버지의 사랑이 3년간의 치밀한 복수로 이어졌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복수가 정말 올바른 해답이었을까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동혁이 살아있었다면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 범죄가 정말 많죠. 우리 주변의 가족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4층의 비밀.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이런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